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사회 구조와 생활을 공부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먼저 고대의 사회를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남북국 시대의 통일 신라와 발해의 사회 모습 정리합니다. 자, 사회라고 하면 뭐 대단한 걸 배우는 건 아니고요. 신분제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당시 삼국의 모습, 남북국 시대의 문화적인 모습이 살짝 연결이 되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모든 나라들의 특이한 제도들, 신분제도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이 세 나라의 문화, 또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와 발해의 특징을 비교하는 형태로 공부하시고요. 먼저 신분제도는 어땠는지 고대 삼국의 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면 신분제 사회가 성립되었다 제목에 써 있는데요. 자, 과거에 우리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을 배울 때 부족국가의 형태를 배웠습니다. 이 부족장을 국가의 지배층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위계 서열, 그러니까 이제 계급이 만들어지는데, 자, 그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음락사회의 신분은 세 개가 되는데, 자, 호민, 하호, 농민, 노비로 이루어지고요. 자, 호민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호민은 간단하게 이렇게 적을게요. 경제적 부유층. 대부분 이제 호민들은 종교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모습을 띠게 되고요. 자, 하호는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 그리고 노비는 뭐죠? 여러분, 주인에게 예속돼서 생활하는 천민. 자, 이러한 모습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억해야 되는데, 자, 먼저 귀족이 등장하는 모습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귀족은 부여와 고구려, 그러니까 초기의 국가 형태에서는 이들을 무엇이라 불렀냐? 부여에서는 뭐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대가라고 불렀는데 일종의 무엇이냐? 권력자의 형태였습니다. 힘을 가진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 호민을 통해서 음락을 지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 일반적이죠. 이들이 지배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지배하고 노비를 데리고 경제력을 갖추게 되는데, 자, 이들은 중앙 집권 국가가 되면서 조금 다른 모습을 띠게 됩니다. 먼저 이들은 부족장이었습니다. 가, 대가. 그런데 귀족으로 편제되면서 각종 특권을 누리게 되고요. 그 과정은 신분제로 운영이 되는데, 자, 신분제는요, 여러분, 교재에다가 이 말 하나만 적어줄게요. 엄격한. 그래서 엄격한 신분제도를 유지하면서 각종 승진의 특권을 누리거나 제한을 받고요. 경제적 차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부족장들이 귀족으로 편제됐다. 이 내용만 기억하면 되는데, 자, 이때 삼국시대의 계층 구조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삼국시대의 계층은 크게 네 가지. 먼저 왕족, 그리고 귀족이 있고요. 그리고 평민과 천민이라고 불리죠. 노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왕족과 귀족은 여러분 지배층이라고 부르고 평민과 천민은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들의 특징, 강한 구속력을 갖고 있었어요. 법적 구속력. 그 말을 조금 쉽게 한다면 엄격하다. 신분의 구분이 매우 엄격했고, 그 과정에서 귀족들, 그러니까 이들은 각종 특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율령을 제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관직하려고 했고요. 또 하나, 신분은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친족의 무엇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사회적 지위에 따른 결정. 그래서
당시의 신부는 3개, 귀족과 평민과 천민인데요. 하나씩만 정리해 볼게요. 귀족들은 여러분 당연히 고위 관직을 차지하면서 사회 경제적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사회 경제적 특권 차지. 간단하죠? 자, 그리고 평민은 어때? 평민은 그냥 대부분 농민인데요. 신분적으로는 자유민이지만 정치, 사회적인 제약이 있었고요. 또 조세 납부, 노동력 징발,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민은 대부분 농민, 그리고 자유민이지만 제한이 있었다. 마지막 하나는 천민인데요. 천민은 일단 신분의 자유 X, 신분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청이라든지 귀족들에게 예속되어 있었는데, 자, 이러한 신분은 귀족들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부족장의 모습은 구분됐고요. 일반 백성은 하호였죠. 농민들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신분이 가장 낮은 천민도 있었다.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국의 분위기인데요. 고구려부터 갈게요. 자, 고구려는요, 일단 지역 자체가 산간 지역입니다. 식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은 대부분 사회 기풍 자체가 씩씩합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이렇게 적으면 되죠. 강인하고 씩씩함. 그래서 예로부터 고구려 하면 사냥과 수렵 생활을 하였다라고 써 있는데 대외적인 정복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대외 정복 활동. 자, 그리고 여기에도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부여에서도 예전에 법을 배웠었는데 반역을 하거나 반란을 꾀한 자는 화형에 처한도 목을 뱁니다. 이제 차명에 처한다는 얘기고요. 가족들은 이제 노비로 삼았는데 반역자나 살인자, 이제 전쟁 패배자가 모두 다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되고요. 대표적인 형법하면 십이배상법. 이게 도둑질을 했을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요. 하나를 훔치면 12배로 갚아야 하는 엄격한 법이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부는 귀족과 백성, 천민, 노비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귀족은 일단 왕족을 포함해서 5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부족에서 왕족과 왕비족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관직을 차지하고 무엇에 참여한다? 국정 운영에 참여한다. 자, 그리고 대부분 백성들은 뭐해? 대부분 백성들은 세금 납부에 의무가 있었고요. 군대에 이제 가기도 합니다. 전쟁이 나면. 그리고 마지막 천민과 노비들은 어때요? 가장 낮은 신분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남의 소나 말을 죽였을 때 노비가 되기도 했고요.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자식들을 노비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천민과 노비는 피정복민이나 정복지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몰락한 농민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고구려의 그 풍습은 우리 예전에 부여 고구려 옥저동에 사만할 때 배웠던 거 형사치수제와 서옥제가 있습니다. 밑줄만 긋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고구려의 모습은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백제와 신라는 어떨까? 백제는 간단하게 마무리합니다. 백제는요, 일단 고구려와 같은 계통이죠. 그래서 언어와 풍습, 의복은 고구려와 비슷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와 비슷한 문화, 그러니까 의식주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백제는 한강 유역을 가장 먼저 차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교류가 가장 활발했어. 그래서 중국과 교류하면서 선진 문화를 가장 먼저 수용하고 발전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백제에도 여러분 법은 있었는데요. 형법은 뭐 반역이나 전쟁을 했을 때 패배한 자는, 또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거는 고구려와 같고요. 도둑질하면 귀양을 보내거나 2배로 배상한다. 또
또 뇌물을 갖거나 이제 받거나 횡령을 했을 때는 3배로 배상한다라고 했는데 2배상 그리고 3배상. 그러니까는 뭐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갚아야 하는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법이 있었고요. 자, 귀족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왕족이 부여시죠. 그리고 백제는 8개의 가문이 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성의 귀족. 그래서 이들이 정치를 했고요. 백성들의 생활은 뭐 고구려와 백제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백제는 생활 모습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신라인데요. 자, 신라는 조금 중요합니다. 신라는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고구려 백제 중에서 신라 중에서 가장 늦게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재에 써 있는 것처럼 정치의 형태 역시 초기에 부족 형태가 가장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백제에는 화백회의라는 게 있었는데요. 자, 화백회의는 부족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부족회의입니다. 그래서 부족 합의제의 특징인데, 자, 기원에다가는 요거만 밑줄 그을게요. 여러 부족 대표들의 정치 운영입니다. 여러 부족 대표들의 정치 운영.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논의를 하고요. 기능은 어떤 역할을 했냐?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강하긴 하지만 귀족들이 그 역할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왕의 추대나 폐위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밑줄 그을게요. 국왕과 귀족의 권력을 조절하는 기능도 하죠. 근데 유일하게 이 화백회의는 만장일치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삼국에 있었던 귀족회의 중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등장하고요. 또 이 밖에 신라에는 골품제라고 하는 신분제가 있었는데, 자, 특징은 여기에 밑줄 그을게요. 골품에 따라 사회, 정치 활동이 정해지는 겁니다. 제한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제한을 받는 골품은 누구? 육두품이었습니다. 육두품은 고위 관직에 진출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골품 제도는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 골품 관등표를 하나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라의 골품제. 신라의 골품제는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여러분이 뭐 인터넷을 검색해서도 찾아볼 수 있고요. 또 뭐 한국사 교재를 하나 더 공부하신다면 거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관등이 1부터 17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수상은 이벌찬인데 옷 색깔이 다릅니다. 공복이라고 해서. 그래서 육두품의 경우는 고위 관직으로 진출할 수가 없고요. 골품에 따라서 가옥의 크기, 집에 있는 뭐 계단의 숫자, 노비의 수 이런 것까지 정해지는데, 자, 이러한 제도가 신라의 골품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라에는 또 하나의 제도가 있는데요. 화랑도입니다. 화랑도는요, 원시사회의 청소년 집단에서 유래를 했죠. 원시사회의 청소년 집단. 그런데 이 화랑도를 개편한 게 누구냐? 진흥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양단체라고 했는데요. 자, 이 구성은 귀족과 평민으로 구성이 됩니다. 일단 귀족의 자제들이 들어갑니다. 교재에 써있죠. 귀족의 자제 중에서 선발된 화랑이 지도자가 되고요. 또 귀족과 평민 중에서는 이제 낭도를 뽑는데 계층 간 대립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활동을 했냐? 전통전 사회규범을 배우고요. 전통적 사회규범. 그리고 이들은
계층의 대립을 완화하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냥과 전쟁에 관한 교육을 통해 협동과 단결 정신을 기른다라고 했어요. 협동과 단결 정신. 자, 그래서 이들은 국가 조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게 언제? 진흥왕 때. 그래서 이들이 삼국통일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원광은 이들에게 무엇을 하나 주냐? 세속오계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흥왕 때 개편된 화랑도는 삼국통일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신라는 특이한 제도가 3개나 있습니다. 화백회의, 골품제, 화랑도까지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삼국의 모습은 끝났고요. 이번에는 남북국 시대로 갑니다. 자, 남북국 시대는 통일신라와 발해 2개야. 그래서 먼저 통일 후에는 신라가 어떻게 바뀌었냐? 통일 후에는 삼국통일의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통일사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노력을 했냐? 언어나 이러한 동질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요. 신라의 경우는 민족 통합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제와 고구려 옛 지배층에게 관직을 부여했고요. 또 대표적인 거, 군사제도인 구서당 있었죠. 구서당에 백제와 고구려인들까지 편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민족 융합 정책을 벌이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통일신라의 사회 모습 4가지. 자, 첫 번째는 신문왕 때부터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바로 전제 왕권의 강화죠. 자, 귀족 세력을 숙청하면서 전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또 하나 당시에 무열왕계 김춘추가 왕이 되면서 진골 귀족 사회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관직 승진의 제한을 받았던 누가? 육두품이 왕의 정치적 조언자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골품제도 약간 흔들리게 되고요. 이러한 모습이 통일신라의 사회 모습이다. 자, 그렇다면 발해는 어때? 발해는요, 간단하죠. 지배층 자체가 왕족인 대씨와 누구? 고구려인입니다. 왜? 발해 누가 계승했죠? 고구려인들이 계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배층이 고구려인이고요. 피지배층의 경우는 누구냐? 대부분 말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인과 말갈인이 나라를 세운 게 발해인데, 자, 이 발해는 사회적인 성격을 하나 기억하고 갈 게 있습니다. 발해는요, 당나라와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당에 유학을 가기도 했고요. 당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여전히 촌락 사회는 고구려의 전통이죠. 그러니까 그 발해의 전통을 유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요. 당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것, 문왕 이후에 그랬다는 것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통일신라 말기의 모습을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통일신라 말기는 해공왕이 피살된 이후 8세기 후반부터인데요. 진골 귀족들의 왕위 다툼이 치열했고요. 진성여왕 때 세금 독촉으로 농민봉기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 때문에 통일신라 말기의 사회 모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제목만 밑줄 그으면 됩니다. 첫 번째, 나라가 정치적으로 흔들리다 보면 백성들의 생활이 어때요? 곤궁하죠.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가. 그래서 귀족들의 정권 다툼과 대토지 소유로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웠고, 두 번째는 지방 세력의 성장. 자, 여러분, 지방 세력 하면 누굴 떠올리면 되죠? 우리 예전에 배웠잖아요. 호족입니다. 호족이 이때부터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력을 키우고 그 과정에서 귀족들은 농장을 확대하면서 자영농에 몰락. 그러니까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농민봉기까지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요거.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인데 진성여왕 때 그러니까 우리 여왕 중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사치를 하면서 국가 재정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이때 정부의 세금 독촉으로 당시 농민봉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문제점도 등장하게 되죠. 첫 번째, 지방 세력인 누가 성장하냐? 호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정부의 불신으로 백성들은 호족에게 의지하게 되고요. 또 정부 역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지만 큰 효과는 없었죠. 뭐 수리시설을 확충한다든지 개간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빈농들은 몰락하게 되고요. 마지막 하나, 요거 농민봉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 중앙정부의 그 무능함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원종과 애노의 난이 대표적인 농민봉기였고요. 이러한 모습으로 통일신라는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후삼국이 여기에서 성립하게 되죠. 자, 우리가 이번 시간은 이렇게 고대의 사회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사회적인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기 통일신라 말기를 꼭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신분제도라든지 그때 고대의 사회는 어땠는지 분위기 같은 거 이 정도 기억하면서 특히 신라, 화백회의, 골품제, 화랑도 기억하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금까지의 수업보다 조금 빨리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쉬운 만큼 문제를 풀면 또 헷갈립니다. 교재 꼼꼼하게 읽어주시고요. 이번 시간 고대의 사회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